대도에서 사손의 행방에 관해 어떤 단서도 알아내지 못한 장무기는 팽영옥과 한리마를 데리고 한산동의 근거지인 호주성으로 이동했다. 장무기는 출발하기 전에 교주의 이름으로 좌우 광명사자, 백미응왕 은천정, 청익보광 위일소, 오산인, 그리고 오행기 장기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 순회급 인물들에게 소집령을 하달했다. 호주성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한산동은 주원장, 서달, 상우춘, 등유, 탕화를 비롯한 대장들을 거느리고 30리 밖까지 영접하러 나와 있었다. 당시 산동과 안이 접경지대는 명교 의병들의 세상이었다. 장무기가 성 안에서 며칠 쉬는 동안 좌우 광명사자, 은천정, 위일소 두 법왕과 은야왕, 철관도인, 설부득, 주전, 오행기의 5장기사가 저마다 현지에서 소식을 듣고 속속 호주성으로 달려와 교주를 아련했다. 여러 수뇌부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무기는 사손이 중원으로 귀환했다는 소식과 개방 측에 잡혀갔다가 실종된 경위를 낱낱이 밝혔다. 이 무렵 아미파로 돌아간 주지학은 원래 총본산으로 쓰던 금정봉을 떠나 정해연 백의암으로 거처를 옮겨 몇몇 대제자와 함께 임시로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강호의 그 누구도 왜 아미파가 총본산을 정해연으로 옮겼는지 알지 못했다. 무인도에서 장무기와 주지학 사이에 혼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명교 수뇌부들은 두 사람의 혼례를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구나 범효는 벙어리 고두타로 있을 때부터 장무기와 조민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범효는 만일 장무기가 적대 관계에 있는 원나라 왕족의 군주를 아내로 맞아들일 경우 대업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 장무기와 주지학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장무기는 앞서 주지학과 언약한 일이 있는 만큼 주저하지 않고 수뇌부들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양소와 위일소가 중신합의 역할을 맡아 장무기가 준비한 예단을 받들고 정해연 백의암으로 주지학을 찾아가 정식으로 청혼했다. 주지학 역시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여 양소가 기일로 잡은 6월 보름날에 혼례식을 올리기로 허락했다. 이때부터 명교와 아미파는 들뜬 분위기로 모두가 경사스러운 혼례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무렵만 해도 명교는 온 천하의 위엄과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런 명교 교주가 성대한 혼례식을 치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림계 인사들의 축하 행렬이 조수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곤륜파, 공동파 등 오랜 세월 명교와 원수를 맺은 명문 정파들도 하객 행렬에 참여했다. 그때도 만안사 보탑에서 장무기가 자기네 문파 원로 고수들을 구해준 은혜도 있거니와 신부가 될 주지학이 아미파 장문의 신분이기에 그 위신을 생각해서 예물을 보내 축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예물에 신경을 많이 쓴 곳은 당연 무당파였다. 장산봉은 친필로 족자 한 폭을 써보냈다. 그리고 손수 정리한 태극권경 필사본까지 한 벌 곁들여 송원교와 유연주, 을리정 세 사람의 대제자에게 들려보내 축하해 주었다. 이 무렵 양불회도 이미 을리정과 결혼한 몸으로 하객들을 따라서 함께 호주성에 왔다. 장무기는 자기를 아껴주는 태사부의 마음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했다. 무당파 고수들이 혼례식 하객으로 참석한 틈을 노리고 진우량과 송청서 일당이 태사부에게 해를 끼칠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장무기는 조용히 위일소를 따로 불러 송청서가 막성곡을 죽이고 태사부까지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던 일을 상세하게 일러줬다. 그 말을 들은 위일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댔다. 장무기는 그런 위일소를 진정시키며 비밀 임무를 하달했다. 태사부 장산봉의 축하에 고마움을 표하는 답례사절로 가라는 것이다. 무당산에 가서 태사부를 뵙는 대로 유대암 장송계와 함께 협력해서 진우량 일당의 간계에 대비하라고 했다. 그리고 송원교 일행이 다시 귀환할 때까지 무당산에 머물렀다가 돌아오도록 신신당부했다. 혹시라도 송청서와 부딪히는 상황이 생겨도 무당파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겨두고 절대 송청서를 직접 해쳐서 명교와 무당파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위일소는 알겠다고 답하고는 그 길로 무당파로 떠나갔다. 6월 초열흘째 되는 날 아미파 일행이 예단을 지참하고 호주성에 당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보름 15세 혼례식 날이 닥쳐왔다. 이날 은천정이 신랑 측 혼주가 되고 상우춘이 신부 측 혼주가 되었다. 오산인 가운데 철관도인 장중이 호주성 내의 총순찰을 맡아
명교 신도들을 사방팔방에 분산 배치하고 적들이 혼란을 틈타 섞여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샐 틈 없는 경계를 펼쳤다. 탕화와 등유 두 의병대장은 정예군으로 편성된 부대를 이끌고 성 밖의 주둔의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 이날 오전 소림파와 화산파도 제자들 편에 축하 예물을 보내왔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신시일각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축포가 터졌다. 하객들이 모두 대청에 운집한 가운데 예식 진행을 맡은 서생이 목청을 가다듬어 낭낭하게 외쳤다. 신랑 듭시오. 그 소리에 맞춰 송원교와 을리정이 신랑 예복으로 차려입은 장무기를 양편에서 부축하는 신용으로 걸어나왔다. 이윽고 서생이 다시 한번 낭낭하게 외쳤다. 신부 듭시오. 그때 관현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면서 아미파 젊은 남녀 제자 8명이 신부를 옹이하고 얌전한 걸음걸이로 조심스레 대청 안으로 들어섰다. 그 모습을 보고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주지학은 커다란 비단 홍포를 몸에 걸치고 머리에는 봉황관을 썼다. 그리고 얼굴에 붉은 면사포를 덮었었다.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이윽고 신랑 신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다. 서생이 낭낭하게 외쳤다. 천지신명께 삼배요. 장무기와 주지학이 붉은 융단이 깔린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리려는 찰나였다. 어디선가 잠깐 멈추라는 여인의 호통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청색 옷차림의 조민이 빙글빙글 웃으며 대청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조민을 보자 분노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엄숙하게 혼례식을 거행하던 대청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명교 사람들이나 여러 명문 정파 사람들이나 조민의 손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그 장본인이 혈혈단신으로 호랑이굴이나 다름없는 곳에 나타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미 대청 안에 성미 급한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덤벼들 기세로 팔뚝부터 걷어붙였다. 그때 양소가 하객들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오늘은 저희 교주님과 아미파 장문께서 혼인하시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조낭자도 축하차 왕림하셨으니 저희 귀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객 여러분, 아미파와 저희 명교의 체면을 보아 오늘만큼은 묵은 원한을 잠시 접어두시고 조낭자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소는 하객들에게 이리 말을 하면서도 설부득과 팽영옥에게 눈짓을 보내 혹시나 바깥에 조민이 데려온 수하들이 있는지 살피게 했다. 그러고는 조민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조낭자께선 저쪽에 마련된 상석에 편히 앉아 예식을 구경하시지요. 좀 있다가 소인이 축하주 석잔을 올리겠소이다. 그러자 조민이 미소 지으며 그 말을 맞받았다. 나는 장교주님께 몇 마디 말씀만 드리고 곧 떠날 겁니다. 축하주는 훗날 다시 들기로 하죠. 그 말에 양소가 의아스럽다는 듯 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으나 예식이 끝나고 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민은 가벼운 미소와 함께 단호히 말했다. 예식이 끝나면 늦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양소와 범효는 서로를 마주 바라보았다. 그들은 조민이 작정하고 오늘 혼례식에 재를 뿌리러 찾아온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강호의 이름께나 날리는 문파 사람들이 하객으로 참석한 오늘 혼례식이 난장판이 된다면 아미파 측이나 명교 측이나 앞으로 무슨 낯으로 무림계 인사들을 대하겠는가. 양소는 두어 걸음 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조민에게 말했다. 우리 오늘만큼은 주객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기로 합시다. 조낭자, 부디 자중해 주시오. 양소는 만약 조민이 소란을 부릴 기척만 보여도 그 즉시 손을 내뻗어 조민을 제압할 생각이었다. 조민도 그런 양소의 의도를 눈치채고는 장무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장무기, 당신은 명교 교주님이자 떳떳한 남아대장부 아닌가요? 그러니 당신 입으로 한 약속은 지키실 테죠? 그러자 장무기가 답했다. 내 입으로 한 말은 물론 지킬 것이오. 그럼 내가 당신 셋째 사백과 여섯째 사숙의 목숨을 구해주던 날 당신이 내게 3가지 일을 해주겠다고 한 약속도 틀림없이 지키시겠죠? 그렇소. 당신은 내게 도룡도를 한번 빌려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소. 그런데 당신은 도룡도를 보기만 했을 뿐 아니라 아예 훔쳐 달아나기까지 했소. 장무기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대청안이 물 끓듯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강호 인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림지존 도룡도의 행방이었다.
그런데 그 도룡도가 벌써 조민의 수중에 들어갔다니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민이 지지 않고 단호하게 대꾸했다. 누가 도룡도를 훔쳐갔단 말이죠? 도룡도가 누구 손에 있는지는 근무 사원만이 알고 계시겠죠. 누가 훔쳐갔는지 알고 싶거든 그분을 직접 찾아가 물어보세요. 사손이 중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대다수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조민 입에서 근무사왕이란 이름이 나오자 술렁대던 대청 안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근무사왕 사손은 무림지존 도룡도의 행방뿐만 아니라 강호의 피 맺힌 원한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다. 조민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비록 도둑 맞았다고는 해도 당신 말대로 내 눈으로 도룡도를 보기는 했으니 첫 번째 일은 당신이 약속을 지킨 셈으로 치겠어요. 이제 난 당신에게 두 번째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두세 걸음 장무기 앞으로 다가가 발 뒤꿈치를 들고 귓전에 가볍게 속삭였다. 두 번째 요구는 오늘 당신이 주 소저와 혼례식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조민의 말을 들은 장무기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일순 멍해졌다. 조민은 당사자에게만 들리도록 아주 작게 말했으나 주지학을 비롯해 다른 하객들보다 가까이 서 있던 송원교, 유연주, 을리정, 그리고 신부를 수행하고 온 아미파 제자 8명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사람들은 너무나 뜻밖의 말에 깜짝 놀라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조민이 장문인에게 모욕을 줬다고 생각한 아미파 제자들은 저마다 소매춤에 가려진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장무기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으며 말했다. 조낭자, 나는 오늘 당신을 손님으로 여겨 그나마 무례를 참고 있는 것이오. 하지만 계속 허튼 소리를 짓거리면 가만두지 않겠소. 그러자 조민이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오른손을 펼쳐 장무기 눈앞에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무심코 그녀의 손바닥을 쳐다본 순간 장무기는 그만 대경실색하고 말았다. 장무기는 온몸을 사시나무 흔들리듯 떨면서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다. 조민은 그런 장무기를 보며 재빨리 손바닥을 오므리더니 움켜쥐고 있는 것을 품속에 쑤셔 넣었다. 두 번째 요구 조건을 따르든지 말든지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고는 뒤돌아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조민이 보여준 게 뭔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째서 장무기가 그것을 보자마자 이렇듯 놀라 어쩔 줄 모르고 허둥거리는지 아무도 몰랐다. 주지학은 두 눈이 붉은 면사포에 가려져 장무기와 조민이 주고받는 대화만 들었을 뿐이었다. 장무기가 다급하게 조민을 불러 세웠다. 그러나 조민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했다. 장무기는 황급히 몸을 날려 조민의 앞을 가로막았다. 조소, 당신 말대로 오늘 혼례식은 올리지 않으리다. 그제야 조민이 걸음을 멈추었다. 그럼 날 따라오세요. 그 말을 듣고 장무기가 뒤돌아보니 주지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미안한 마음에 장무기가 뭐라고 해명하려고 입을 떼려는 순간 조민의 발길이 또다시 바깥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한순간 망설이던 장무기는 이를 악물었다. 도리로 봐서는 주지학에게 해명을 하고 떠나야겠지만 지금은 목전에 닥친 일이 더욱 급했다. 결단을 내린 장무기는 주지학에게 변명하기를 단념하고 곧바로 조민의 뒤를 따라 나섰다. 장무기가 이제 막 대문격까지 뒤쫓았을 때였다. 갑자기 눈앞으로 붉은 그림자가 번뜩하더니 웬 사람이 조민의 뒤에 바짝 따라붙었다. 그 다음 찰나 붉은 소매자락 밑에서 뻗어나온 5손가락이 번쩍 치켜들리기 무섭게 조민의 정수리를 겨냥하고 내리꽂혔다. 눈으로 쫓기에도 어려울 만큼 재빠른 공격이었다. 공격을 가한 것은 바로 주지학이었다. 장무기는 순간 놀라움과 의문이 들었다. 명문 정파 제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독한 초식을 구사하는 것은 둘째치고 좀 전의 움직임은 그동안 장무기가 알고 있던 주지학의 무공 실력이 아니었다. 장무기는 황급히 손을 내뻗어 주지학의 손목을 덥석 거머쥐었다. 그 순간 주지학의 왼쪽 팔꿈치가 퍽 하는 소리가 나도록 호대 개장무기 가슴을 강타했다. 체내의 구양신공이 발동하면서 팔꿈치로 강타당한 충격은 순식간에 흩어버렸지만 그 충격의 여파로 장무기는 중심을 잃고 휘청이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시 주지학의 5손가락이 조민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혔다.
범효는 옛 주인이었던 조민의 위기를 봤을 때부터 이들 근처로 달려왔다. 이제 장무기가 휘청이며 도와줄 수 없게 되자 범효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뻗어 주지학의 어깨를 떠밀어 갔다. 범효의 손이 날아오는 것을 본 주지학이 왼손을 내뻗어 맞부딪혔다. 그러자 범효는 팔목이 시큰하고 저려오는 느낌에 깜짝 놀라 움츠러들고 말았다. 비록 범효는 주지학을 떠밀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그 주춤하는 짧은 순간이 조민을 살렸다. 조민은 가까스로 반걸음 앞으로 내디딘 덕택에 정수리를 가격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조민의 정수리를 향해 떨어지던 주지학의 5손가락은 그대로 조민의 어깨에 내리꽂히고 말았다. 극심한 통증에 조민은 비명을 질렀고 주지학의 놀라운 무공에 장무기는 경악에 찬 비명을 터뜨렸다. 주지학의 5손가락은 조민의 어깨 깊숙이 박혀 있었다. 장무기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뻗어 주지학을 거세게 떠다밀었다. 그러자 주지학은 왼손 날을 치켜 올리더니 그대로 장무기의 손목을 베어내렸다. 장무기는 조민을 살리려는 마음에 주지학을 떠민 것이었지 그녀와 싸울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주지학은 달랐다. 그녀는 장무기를 향해 매서운 공격을 연속해서 날렸다. 주지학의 공격이 예상외로 강했기에 장무기도 어쩔 수 없이 건곤대나의 신공을 사용해 그녀의 공격을 막아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8차례나 공수를 주고받았다. 대청 안에 있던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희한한 신랑 신부의 대결을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조민은 어깨에 중상을 입은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구멍난 5군데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용소 숨치듯 흘러나와 잠깐 사이에 옷자락을 시뻘겋게 물들였다. 갑자기 손을 멈춘 주지학이 장무기에게 말했다. 장무기, 끝내 그대가 저 요사스러운 계집에게 홀려 나를 저버리고 갈 건가요? 그러자 장무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학, 내 고충을 좀 이해해주구려. 우리 혼약을 뒤집는 일은 절대 없을 거요. 그저 며칠만 기다려주면. 장무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지학이 매정하게 딱 끊었다. 이대로 가면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훗날 당신은 반드시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때 조민이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서더니 말 한마디 없이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어느새 땅바닥을 온통 시뻘겋게 적셔놓았다. 양부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태산처럼 무겁소. 지학, 그대가 부디 내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오. 이 말을 남기고 장무기는 급히 조민을 뒤쫓아 나갔다. 명교 수뇌부들과 무당파 사람들은 조민을 뒤쫓아 나가는 장무기를 빤히 보면서도 무슨 까닭인지 영문을 몰라 어느 누구도 섣불리 나서서 그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장무기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주지학은 얼굴을 가린 붉은 면사포를 확 뜯어내더니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여러 사람 앞에서 목청껏 소리쳤다. 여러분께서 보신 바처럼 저 사람이 날 저버렸을 뿐 내가 저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나 주지학은 저 남자와 맺은 인연을 모두 끊고 의절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머리에 쓰고 있던 봉황관을 들쳐내려 손으로 움켜쥐고 진주장식을 한 줌 뜯어냈다. 그러고는 봉황관을 툭 내던져버린 다음 손바닥에 한 줌 가득 담긴 진주알을 양손으로 비벼 모조리 가루로 만들어 땅바닥에 흩뿌렸다. 그러면서 주지학은 이를 갈았다. 나 주지학이 오늘의 수모를 서력하지 않는다면 이 진주 가루처럼 되리라. 그러고는 화려하게 금빛 꽃송이가 수놓인 홍포 예복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찌익 소리가 나도록 난폭하게 찢어발겨 두 조각을 내어버리고 말았다. 은천정을 비롯한 송원교 일행은 좋은 말로 주지학을 달래 어떻게 해서든지 장무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막을 따져 묻고 다시 화해하도록 권유하고 싶었다. 그러나 주지학이 면사포를 찍고 예복을 찢어발기는 모습을 보고는 그 생각을 접고 말았다. 주지학은 가볍게 몸을 솟구쳐 지붕 꼭대기에 올라섰다. 명교 고수들도 한꺼번에 뒤쫓아 지붕 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주지학은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안 던지고 호련히 동쪽을 향해 날아갔다. 청익보광 윌소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빠른 경공신법이었다. 양소 등은 따라잡지 못하리라 여기고 멍하니 서 있다가 대청으로 돌아왔다. 기쁜 혼례식 날 웬 불청객으로 인해
잔치가 엉망이 된 명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모처럼 축하하러 온 무림계 인사들 역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저마다 패를 나눠 여기저기서 쑥덕거리는 게 전부였다. 도대체 조민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을 보여주었기에 혼례식 날 신랑이 신부를 내팽개친단 말인가. 군웅들 사이에 온갖 추측이 난무했으나 누구도 그 내막을 알 길이 없었다. 아미파 제자들은 서로 몇 마디 의논하더니 신랑 측 혼주 역을 맡은 은천정에게 하직을 고했다. 은천정의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 그치지 않았다. 은천정은 장교주가 돌아오는 대로 정혜연 백위암을 방문해 정중히 사죄하고 다시 혼사를 의논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절대 양가문의 화목을 다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아미파 제자들은 그런 은천정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즉시 패를 나누어 장문인 주지학을 찾아 나섰다. 그들의 입에서는 모렴치하고 양심 없는 장무기에 대한 책망과 배신에 대한 질책이 쏟아져 나왔다. 아무도 몰랐으나 조민이 장무기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금발의 머리카락 한 줌이었다. 그것은 바로 사손의 것이었다. 명교와 무당파 그리고 아미파를 제외하고는 혼례식을 축하해주러 온 하객들은 모두 사손을 잡으려 하는 자들 뿐이었다. 누군가는 도룡도를 뺏기 위해서였고 또 누군가는 피 맺힌 원한을 갚기 위해서였다. 목적이 무엇이든 사손을 잡아야만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무기는 주지학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안했지만 양부의 목숨이 중요했기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미처 해명하지 못하고 조민의 손에 쥔 것을 보기가 무섭게 뒤쫓아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대문을 나서자 핏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정신없이 걸어가는 조민이 보였다. 장무기는 얼른 조민의 앞을 가로막고 다그쳐 물었다. 내 큰아버님은 어디 계시오? 그러자 조민은 힘겹게 사손이 성곤 수중에 있다고 말하고는 바닥에 쓰러졌다. 장무기가 쓰러진 조민을 껴안으며 맥을 짚어보니 다행히 숨은 붙어 있어도 맥이 약해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조민은 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키며 혼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머리가 뒤로 툭 떨어지면서 기절하고 말았다. 장무기는 얼른 입고 있던 옷자락을 찢어 피가 흐르고 있는 조민의 상처 부위를 싸매주었다. 그러고는 때마침 길가에 서 있던 명교신도 한 사람을 손짓해서 불렀다. 당장 가서 양좌사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서쪽으로 뒤쫓아오라고 전하게. 교주의 명을 받은 신도가 알겠다고 답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본 장무기는 조민을 껴안은 채 빠른 걸음으로 성문을 향해 달려갔다. 성문에 도착한 장무기는 문지기 병사에게 말 한 피를 끌어오게 한 다음 조민을 껴안고 그 말에 올라타기가 무섭게 서쪽을 향해 치달렸다. 단숨에 2, 3리를 치닫고 났을 때 품에 안고 있던 조민의 몸이 급속하게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놀란 장무기는 얼른 상처를 싸맨 헝겊을 들춰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5손가락에 찍힌 상처 구멍이 어깨뼈가 드러나도록 깊숙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상처 둘레가 온통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장무기는 놀랍고도 당황한 중에도 의욕이 크게 일었다. 조민의 상처로 보건대 아주 극악무도한 기문외공에 당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아미파 제자인 주지학이 어떻게 이렇게 음독한 무공을 익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초식이 매섭고 모진 것이 그녀의 스승 멸절 사태보다 훨씬 지독한 것이었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가롭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조민은 음독이 발작해서 목숨을 잃고 말 것이다. 장무기는 달리던 말을 왼쪽 산등성이로 몰아갔다. 그러고는 조민을 껴안은 채 말 한 장에서 훌쩍 뛰어내린 다음 산을 올라 제독할 약초를 찾기 위해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산등성이를 몇 군데 헤집고 다니던 장무기는 폭포 근처에서 다행히 독을 뽑아내는데 무척 효과가 좋은 불자소흑련이란 약초를 발견했다. 기쁜 마음으로 단숨에 골짜기 냇물을 건너뛰어 폭포수 근처로 달려간 장무기는 껴안고 있던 조민을 내려놓기 무섭게 허둥지둥 붉은 꽃을 입에 넣고 잘게 씹었다. 그런 다음 절반은 조민의 입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어깨 상처에 붙여주었다. 다행히 약초가 효과가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민이 앓는 소리를 내며 의식을 차렸다. 장무기는 얼른 그녀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맥박은 앞서처럼 그리 미약하지 않았지만 어깨 상처는 여전히 보랏빛이었다.
장무기의 이맛살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도끼가 가시지 않았다는 것은 불좌소홍련의 약성이 독을 뽑아내기에 너무 느리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해보던 장무기는 조민의 어깨 상처에 입을 대고 독혈을 한 모금씩 빨아내기 시작했다. 시꺼먼 핏물을 빨아내어 땅바닥에 뱉어낼 때마다 역겨운 비린내가 코 속으로 스며들어 구역질이 났다. 장무기는 독혈을 다 빨아낸 다음 얼른 시냇가로 달려가 물로 입을 헹궜다. 장무기가 돌아오자 조민이 물었다. 주소저는 명문 정파 제자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음험하고도 지독스러운 사문에 무공을 썼을까요? 그러자 장무기도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나도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소. 대체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소. 그러고는 내쳐 물었다. 내 큰아버님이 성곤 손에 잡혀 있으리라 짐작은 하고 있었소. 대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이오? 그러자 조민이 싱글벙글 웃으며 답했다. 내가 데리고 가서 구해드리면 되니 염려 마세요. 내가 지금 그분이 계신 곳을 말하면 당신이 날 여기다 버려놓고 가버릴 게 뻔하니 그분이 어디 갇혀 계신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장무기는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쉬고 나서 장무기는 약초를 갈아붙여준 다음 조민을 다시 안고 서쪽으로 나아갔다. 쉬지 않고 서쪽을 향하던 두 사람은 해가 떨어져 산중에서 찬 이슬을 맞아가며 하룻밤을 노숙했다. 그러고는 이튿날 이름 모를 마을에 도착하자 약방을 들려 독상 치료에 쓰는 약품을 구입하고 튼튼한 말 2匹를 샀다. 그들은 여드레 만에 신정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때까지 조민의 독상이 완치되지 않아 두 사람은 말 1匹에 함께 타고 길을 가고 있었다. 그때 앞에서 흙먼지가 뿌옇게 일더니 100여기나 되는 기병대가 치달려왔다. 장무기는 한곁으로 비켜 기병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그렇게 기병대가 지나쳐간 뒤에 곧이어 또다시 한 패거리가 꼬리를 물고 들이닥쳤다. 이번에 오는 패거리는 군인은 아니었다. 장무기가 지나가는 무리를 곁눈질로 흘끗 살펴보니 대열 가운데 뜻밖에도 신전파룽이 섞여 있었다. 장무기는 놀라서 얼른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저들이 다 지나쳐가고 나서 장무기는 다시 말머리를 앞으로 돌려 계속 길을 재촉했다. 그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더니 3명의 기수가 쏜살같이 되돌아왔다. 기마 3필 가운데 백마를 탄 사람은 비단 장포 차림에 번쩍거리는 금관을 쓰고 있었다. 바로 조민의 오라비 쿠쿠테무루, 중국식 이름으로 왕보보란 청년 왕세자였다. 그리고 그 좌우에 자리 잡은 두 늙은이는 뜻밖에도 녹장객과 학피롱, 바로 현명이로였다. 장무기가 막 돌아서려고 할 때 눈썰미 좋은 녹장객이 먼저 두 사람을 알아본 것이다. 군주마마,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휘파람을 길게 불었다. 그러자 신전파롱을 비롯한 20여 명의 기사가 말머리를 돌리더니 득달같이 달려와 두 사람을 애워쌌다. 조민이 다소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라버니, 이런 데서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군요. 왕보보도 의외의 장소에서 누이 동생을 보자 놀라움과 반가움을 이기지 못했다. 이내 그는 누이 동생이 낯선 젊은 녀석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고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눈치 빠른 조민이 적의 암습을 받고 중독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얼른 왕보보에게 말했다. 그때 녹장객이 왕보보에게 다가가서 넌지시 귀띔을 해주었다. 왕세자 저하, 저놈이 바로 마교 교주 장무기란 놈입니다. 그제야 왕보보도 퍼뜩 생각이 났는지 장무기와 조민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는 조민이 장무기에게 사로잡혀 협박당한 나머지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왕보보는 오른손을 들었다. 그러자 현명이로 두 늙은이가 어느새 장무기의 좌우 5자거리까지 압박해 들어갔다. 그리고 신전파룽이 장궁 시위에 화살을 먹이고 힘껏 당겨 장무기를 겨누었다. 부하들의 공격 준비가 끝나자 왕보보가 여유만만하게 소리쳤다. 장교주, 그대의 무공이 제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 어찌 이 많은 고수를 이겨내겠는가? 지금이라도 내 누이 동생을 돌려준다면 오늘은 그냥 보내주겠네. 그러자 장무기는 조민에게 양부의 행방만 알려주면 구하는 것은 혼자 해도 괜찮으니 오라버니를 따라가서 상처를 치료하라고 했다. 그런데 조민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내가 시종 4대엽의 소재를 당신한테 일러주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답니다.
날 여기다 떨쳐버리고 가면 당신은 영원히 사대업의 소재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조민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뻗대니 장무기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왕보보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왕세자 저하, 당신이 직접 누이 동생을 타일러 보시지요. 그러나 왕보보는 장무기가 조민의 사열을 잡고 있어 누이 동생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한 장무기는 곧바로 몸을 날려 땅바닥에 내려섰다. 그런데 신전파룬 가운데 두 사람이 장무기가 왕보보를 습격하는 줄 알고 잔뜩 당겼던 활시위를 놓아버리고 말았다. 지근거리에서 발사된 신궁의 화살 2대가 바람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날아갔다. 장무기는 날아오는 화살을 건곤된 아이 신공으로 이리 끌고 저리 당기며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화살을 제각기 주인에게 되돌려 보냈다. 화살은 처음 발사되었을 때보다 더욱 무서운 기세로 날아갔다. 그와 동시에 활대 부러지는 소리가 사방에 울렸다. 화살은 주인의 손에 잡힌 활대를 쪼개놓고도 기세를 잃지 않은 채 그대로 날아가더니 멀찌감치 떨어진 땅바닥에 꽂혀 들어갔다. 그걸 본 사람들은 아연실색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땅바닥에 꽂히고 나서도 살대 끄트머리에 끼운 독수리 깃털이 여전히 힘에 겨워 파리를 떨리고 있었다. 장무기는 조민과 멀찌감치 떨어져 섰다. 조낭자, 우선 왕세자 저하를 따라 왕부로 돌아가 상처부터 잘 치료하시오. 그러나 조민은 고개를 내저으며 딱 부러지게 거절했다. 왕보보는 장무기가 멀찌감치 떨어졌는데도 누이 동생이 그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그제야 조민이 장무기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러나 왕보보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원나라 왕족인 소민군주가 반란의 수괴인 마교 교주와 연을 맺는단 말인가? 왕보보는 두말하지 않고 현명이로에게 지시했다. 두 분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내 여동생을 보호해 주시오. 그러고는 모두에게 출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민은 끝끝내 따라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무리 현명이로라고 해도 감히 조민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는 처지라 조민이 가지 않겠다고 버티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왕보보가 아무리 타일러도 조민이 말을 듣지 않자 왕보보는 생각을 바꿨다. 그는 왼손을 번쩍 치켜들더니 호통쳤다. 우선 저 마교 두목부터 잡아 꿀려라. 명령이 떨어지자 녹장객과 학피롱이 무기를 휘두르며 장무기에게 달려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현명이로의 무공 실력을 잘 아는 조민은 다급해졌다. 장무기가 아무리 일신에 뛰어난 무공을 지녔다고 해도 1대 2로 중에 병기 한 자루 없이 맞선다면 부상을 당할 게 뻔했다. 조민은 즉시 현명이로에게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현명이로의 공격이 일순주춤했다. 그것을 본 왕보보가 노발대발하며 고함을 질렀다. 반역자는 보는 대로 죽여야 한다. 현명이로 그대들이 저 반역의 수괴를 죽인다면 부왕전하와 내가 똑같이 무거운 상을 내리리다. 그러고는 뭔가 부족하다 느꼈는지 녹장객에게 한마디 더 보탰다. 녹선생, 본 왕세자가 그대에게 따로 미녀 넷을 더 내려주겠소. 아마 그대 마음에 꼭 들 것이오. 조민은 장무기가 다칠 것만 걱정했지만 왕보보는 달랐다. 조민이 장무기를 감쌀수록 왕보보는 더욱 장무기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누이 동생이 반란의 수괴인 마교 교주와 정분이라도 난다면 그건 조민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일이었다. 지금도 아버지인 여양왕은 황제와 조정의 간신배들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는 처지였다. 그런데 만약 조민의 일이 알려진다면 자칫 영모제로 몰려 구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보보는 현명이로에게 반드시 장무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한 명은 기어코 죽이라 하고 또 하나는 상처도 내지 말라는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니 현명이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눈치 빠른 녹장객이 잠시 생각해보더니 학피롱에게 자그맣게 속삭였다. 산채로 잡기로 하세. 그러나 어디 천하의 장무기를 산채로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는가? 세 사람은 수십 초를 겨뤘지만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걸 보고 있던 왕보보가 부하들에게 현명이로를 도와 장무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장무기와 현명이로 쌍방이 제각각 신공을 써서 싸우느라 그들 주변은 칼날 같은 기파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러니 아무리 왕보보의 부하들이 무공고수라고 해도
감히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못했다. 왕보보는 누이 동생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돌리기는 힘들다 생각했다. 그는 양팔을 내뻗어 조민을 껴안아 안장 앞쪽에 걸쳐놓고 말배를 때려 치닫기 시작했다. 일단 혼란스러운 싸움판에서 멀어지기 위해서였다. 멀지 않은 곳에 그의 부친인 여양왕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었기에 조민을 데리고 부친에게 갈 생각이었다. 눈치 빠른 조민은 왕보보의 의도를 금방 눈치채고 장무기 쪽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장공자, 당신 양부를 구하려거든 나부터 먼저 구해줘요. 평소 조민의 무공은 오라비인 왕보보보다 한 수 위였다. 그러나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몸이라 힘을 쓸 수가 없어 그저 구해달라고 고함치는 일이 고작이었다. 장무기는 조민의 고함을 듣고 순간 구양신공의 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손바닥에 모았다. 그러고는 현명일호를 향해 연속 2차례 장풍을 날려보냈다. 그러자 현명일호는 그 힘에 밀려 연거푸 3걸음이나 뒤로 밀려났다. 장무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경공신법을 펼쳐 왕보보의 말을 뒤쫓았다. 그걸 보고 현명일호와 나머지 고수들도 장무기의 뒤를 쫓았다. 장무기는 달리는 중에도 손에 구양진기를 모아 틈틈이 뒤돌아보며 장풍을 날렸다. 그렇게 하기를 서너 차례 반복할 무렵 어느새 장무기는 무서운 속도로 치닫는 말꼬리 가손 끝에 닿을 만큼 왕보보가 탄말을 따라잡았다. 장무기는 순간적으로 공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몸을 솟구쳐 허공에서 왕보보의 뒷덜미를 움켜잡았다. 장무기는 순식간에 왕보보의 상체 혈도를 찍어 마비시키고 그를 번쩍 쳐들어 이제 막 따라잡은 녹장객의 면상에 냅다 던져버렸다. 녹장객이 엉겁결에 왕보보를 받아든 찰나 장무기는 벌써 조민을 껴안고 말 한 장 위에서 그대로 뛰어내리더니 지면을 닿기가 무섭게 왼쪽 산등성이를 타고 치달려 오르기 시작했다. 그걸 본 학피론과 나머지 고수들이 고래고래 악을 써가며 뒤쫓았다. 경공 수준이 천하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무기는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추격자들과의 거리를 급격하게 벌리기 시작했다. 산이 높고 가파를수록 경공 실력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현명일호는 공력만큼은 최강자였으나 경공 수준은 인류급이 못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피롱은 기를 쓰고 치달렸지만 오히려 부하들 중에 그를 앞지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경공 실력이 좋은 고수들이 따라붙자 장무기는 조민을 내려놓고 큼지막한 바윗돌만 골라 연거푸 내던졌다. 헐레벌떡 정신없이 뒤쫓아 올라오던 추격자들 가운데 몇 명이 운수 사납게 바윗돌을 정면으로 얻어맞고 가파르게 경사진 비탈을 따라 산 밑으로 굴러내려갔다. 이것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자연스레 속도를 늦추게 되었다. 추격자들을 따돌린 장무기는 조민을 껴안고 산 위로 올라가 조용한 동굴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쉬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자 두 사람의 긴장감도 다소 풀렸다. 그때 갑자기 동굴 밖에서 옴마니밤 매음이라는 범어를 읊조리는 연불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곧이어 내공을 실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주마마, 소승이 여양왕 전하의 명을 받들어 모시러 왔습니다. 흠칫 놀란 두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20여 명의 라마승이 서 있었다. 그때도 만안사 보탑에서 봤던 18금강 18명에 낯선 승려 4-5명이 더 섞여 있었다. 선두로 다가온 라마승이 조민 앞에 두 손 모아 합장하고 허리를 굽혔다. 군주마마의 옥체에 상처를 입으셨단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전하께서 걱정이 이만저만 크지 않으시어 소승들에게 마마를 모셔오라 분부하셨습니다. 말을 마친 라마승이 홍포자락 아래 감추었던 손을 번쩍 쳐들었다. 그러자 라마승의 소나귀를 벗어난 비둘기 한 마리가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전서구를 통해 여양왕에게 통보한 것이다. 장무기는 말을 길게 해봤자 라마승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것을 잘 알았다. 그는 대뜸 앞으로 나서며 호통을 쳤다. 목숨이 아깝거든 내 앞을 가로막지 마시오. 그러자 으름장에 대꾸라도 하듯 라마승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고 나섰다. 그러고는 불쑥 오른손을 내뻗어 장무기의 가슴을 가격하려 했다. 장무기는 양 손바닥을 내뻗어 그런 두 사람의 일장을 맞받아쳤다. 그러자 두 라마승은 장무기의 공력에 밀려 3발짝이나 뒷걸음질했다. 그때 바로 뒤에 있던 라마승 둘이 저마다 오른손바닥을 내뻗어 밀려나던 라마승의 등을 버텨주더니 다시 앞으로 떠밀어 보냈다.
먼저 공격했던 두 라마승이 또다시 장무기를 향해 일장을 내뻗었다. 장무기는 그런 라마승을 보며 가볍게 코웃음을 치고는 양손을 내뻗어 그 일장을 맞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마승들이 뒤로 밀려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닌가. 장무기가 흘낏 그 뒤편을 넘겨다 보았더니 나머지 22명이나 되는 라마승들이 두 줄로 가지런히 선 채 제각기 오른 손바닥을 내뻗어 앞 동료의 등을 밀어주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장무기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태사부의 말이 생각났다. 천축무공 중에 병체연공이란 수법이 있다. 그것은 여럿이서 줄지어 늘어선 채 내공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막강한 적과 싸우는 방법이었다. 아무리 장무기가 일신의 내공이 강하다고 해도 어떻게 24의 힘을 당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장무기에게는 건곤대 나이신공이 있었다. 힘 대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적의 힘을 역으로 이용한다면 승산은 충분했다. 장무기는 구양신공으로 서로 대치하던 내력을 건곤대 나이신공을 활용해서 왼쪽에서 들어오는 힘을 받아들여 오른쪽으로 흘려보냈다. 그러자 왼쪽에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라마승들은 갑자기 가로막혀 있던 힘이 쭉 빨려 들어가는 것에 순간 당황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라마승들은 갑자기 팽팽하게 대치하던 힘이 갑자기 배가 되어 밀고 들어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양쪽에서 당황하던 그 순간 장무기가 비스듬히 몸을 틀어버렸다. 그러자 장무기를 향해 뻗어나가던 24명의 병체 연공이 일직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단번에 흐트러졌다. 그 순간 오른쪽 행렬 앞에 있던 6명의 라마승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한꺼번에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걸 보고 좌우에서 라마승들이 공격을 가해왔지만 이미 병체 연공이 깨진 상태의 라마승들은 장무기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라마승들은 한 명이 밀려나면 다른 한 명이 재빨리 공격해 들어가는 식으로 차륜전을 펼쳐 장무기를 괴롭혔다. 한창 라마승들과 공수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장무기는 라마승 중 한 명이라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손을 뒤로 뻗어 그자의 공격을 맞받아쳤다. 그런데 그 순간 장무기는 불현듯 손끝에 이상야릇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것은 저 옛날 소년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감각이었다. 몸서리치게 음습하고도 차가운 기운, 순간 장무기의 몸을 얼음물 속에 빠뜨려 놓은 것처럼 와들와들 떨리게 만드는 그 느낌은 바로 현명신장이었다. 장무기는 중심을 잃고 다리를 휘청거리며 맥없이 앞으로 털썩 고꾸라졌다. 장무기가 구양신공의 힘을 제대로 썼다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장무기는 등 뒤에서 공격하는 적이 라마승인 줄 알고 구양신공의 이알만 운용에 맞받아쳤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녹장객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 공격을 하려고 할 때였다. 장무기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대경실색한 조민이 멈추라고 소리치며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자기 몸으로 장무기의 몸을 덮어 씌웠다. 그러고는 누구라도 이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악을 썼다. 일이 되니 현명이로는 물론 라마승들도 더는 장무기를 공격할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은 일제히 휘파람 소리를 길게 울려 신호를 보냈다. 상황이 정리되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였다. 얼마 안 있어 새 필의 기마가 산길을 따라 급속도로 치달려 올라왔다. 바로 여양왕과 그를 좌우에서 호위하던 왕보보와 학피롱이었다. 순식간에 싸움터 근처까지 들이닥친 이들 세 사람은 날렵한 동작으로 말 안장에서 몸을 날려 지면에 내려섰다. 여양왕이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조민에게 호통쳤다. 민민아! 어쩌자고 오라비 말을 안 듣고 이런 데서 함부로 날뛰는 것이냐? 그러면서 서너 걸음 다가와 손을 내밀며 함께 가자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조민이 갑자기 칼을 꺼내 자기 목에 가져다 대며 눈물을 흘렸다. 깜짝 놀란 여양왕이 황급히 두세 걸음 물러나며 손을 내저었다. 민민아!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제발 그 칼부터 내려놓고 말로 하거라. 조민은 왼손으로 어깨를 덮고 있던 옷자락을 당겨 활짝 벌려놓고 붕대를 마구 뜯어발겼다. 그러자 주지학에게 당했던 상처가 드러났다. 도끼는 이제 가셨으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아 핏덩어리로 뭉쳐진 살이 보기만 해도 끔찍스러웠다.
여양왕은 애지중지하는 딸의 몸에 상처가 이토록 심한 것을 보자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민이 두말하지 않고 녹장객을 손가락질했다. 아버지, 저 음탕한 늙은이가 저를 간음하려 했어요. 제가 한사코 반항했더니 저 늙은이가 5손가락으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아버지 부탁이에요. 제발 저 늙은이를 처단해 주세요.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녹장객이 혼비백산하도록 놀라 뒷걸음치며 손사래를 쳤다. 전하, 소인이 어찌 감히 그런 짓을. 그러나 녹장객은 차마 말끝도 다 맺지 못하고 고개를 움츠리고 말았다. 노여움에 두 눈을 부릅뜬 여양왕의 눈초리가 그의 입을 막은 것이다. 여양왕이 분노에 이를 갈며 말했다. 먼저 번의 한이의 일만 해도 죽여 없애도 이상할 것 없는 일이었으나 너그러운 아량으로 추궁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젠 또다시 내 딸까지 범하려 들다니 니놈이 참으로 대담하기 짝이 없구나. 여봐라. 당장 저 늙은이를 잡아 꿀려라. 그러자 여양왕을 수행하던 무사들이 일제히 검을 빼들고 녹장객을 전후좌우로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위망을 단단히 쳐놓기만 했을 뿐 감히 녹장객에게 달려드는 무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녹장객은 놀라다 못해 기가 막혔다. 자신더러 군주 마마를 겁탈하려 했다니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또 있겠는가. 하지만 여양왕과 조민은 부녀지간이다. 자신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분통이 터진 녹장객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호위무사 넷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학피롱에게 말했다. 사제, 우리 그만 떠나세. 결국 현명이로는 오랜 세월 섬기던 주인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 모습에 모욕을 느낀 여양왕이 호위무사들에게 잡으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하지만 호위무사들은 그저 허장성세로 엄포나 놓고 붙잡으려는 신용만 할 뿐 섣불리 뒤쫓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현명이로는 유유자적하며 홀가분한 걸음걸이로 산 밑으로 내려갔다. 현명이로가 떠나가자 여양왕은 다시 조민을 달랬다. 민민아, 이제 딴 생각 말고 이 아비를 따라서 돌아가자. 어서 가서 다친 몸부터 치료해야 할 게 아니냐. 그러나 조민은 장무기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여양왕의 이맛살이 절로 찌푸려졌다. 이미 왕보보로부터 장무기가 명교 교주라는 보고를 받았다. 지금 여양왕이 남쪽으로 내려온 목적도 토벌군 병력과 장수들을 이동시켜 명교 반역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랑하는 딸이 반역도의 수계를 따라가도록 잠자코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여양왕은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말투로 조민을 달랬다. 민민아, 저 젊은이도 부상이 심한 것 같구나. 우선 두 사람 모두 나를 따라가자꾸나. 먼저 상처부터 치료하고 난 이후 할 일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어서 군주와 저 젊은이를 모셔라. 그러자 호위 무사넷이 대답하고는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다. 일이 다급해지자 조민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정말 제가 죽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빗으로 자기 가슴을 반치 남짓이나 찌르고 들어갔다. 그러자 삽시간에 붉은 피로 옷깃이 시뻘겋게 물들었다. 대경실색한 여양왕이 두 손을 마구 휘저으면서 애걸했다. 민민아, 제발 그러지 말거라. 어찌 함부로 목숨을 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자 조민은 부친 앞에서 통곡하며 아뢰었다. 아버님, 이 불효여식은 이미 장공자와 연분을 맺어 부부가 된 몸입니다. 제발 이 딸년의 불효를 용서하시고 저희 두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끝내 저희 앞길을 가로막으시면 이 딸년은 아버님 보시는 앞에서 자결하고 말겠습니다. 여양왕과 왕보보가 좋은 말로 조민에게 상처가 모두 회복되면 장무기와 혼례식을 올려도 되지 않겠냐고 구슬렸다. 하지만 조민은 장무기가 아버지와 오라버니 손에 들어가는 날이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마도 성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형장으로 끌려가 목이 달아날 것이다. 조민은 속으로 고개를 내저었다. 아버님, 제 앞에는 두 길만 있을 뿐입니다. 죽거나 살거나 저는 평생토록 장공자를 따르렵니다. 그러자 여양왕의 입에서 노성이 터져나왔다. 민민아, 똑똑히 알아두거라. 지금 네가 저 역적을 따라가면 앞으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조민은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지금 한순간이라도 망설이는 기미를 보였다가는
그 즉시 장무기의 목숨이 끝장날 판이었다. 아버님 그리고 오라버니, 이 모두가 저의 잘못이에요. 아버님, 오라버니, 부디 절 용서해주세요. 그 말을 듣자 여양왕은 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 모금 장탄식을 토해냈다. 두 눈에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윽고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그 입에서 새어나왔다. 민민아, 부디 몸 조심해라. 조민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걸 끝으로 여양왕이 돌아서더니 천천히 걸어 산 아래로 내려갔다. 좌우 호위 무사들이 말을 끌어왔으나 여양왕은 귀머거리의 장님이라도 되어버린 듯 본 척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안장 위에 오르지도 않았다. 그렇게 100여 척을 내려가던 여양왕이 후딱 돌아서더니 딸을 향해 소리쳐 물었다. 민민아, 상처는 괜찮겠느냐? 몸에 쓸 돈은 지녔고. 조민은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여양왕이 좌우 측근들에게 명했다. 내가 타던 말 2피를 군주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자 호위 무사들이 말고삐를 끌어다 조민 곁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여양왕을 따라 모두 산 밑으로 내려갔다. 얼마 안 되어 무사람은 다 사라지고 산등성이 비탈 위에는 조민과 장무기 2사람만 남았다. 장무기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운기조식을 했다. 체내의 구양신공을 3바퀴 정도 돌리니 겨우 호흡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기에는 상처가 너무 심했다. 무엇보다 장무기에게는 느긋하게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없었다. 조민이 장무기를 재촉했다. 무기 오라버니, 서둘러 이 자리를 피해야 해요. 아버지는 걱정할 것 없지만 오라버니는 달라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곧 아버지와 떨어진 후 우리를 추격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아마도 길어야 2시즌을 넘지 않을 거예요. 장무기는 어느새 호칭을 달리해 자기를 부르는 조민을 가만히 쳐다봤다. 그리고 좀 전에 조민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것을 생각했다. 장무기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민에게 물었다. 조낭자, 당신이 정말 아리를 죽이지 않았소?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정말 아리를 바다에 내던지지 않았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조민은 장무기의 물음에 단호하게 답했다. 장무기는 단호하게 답하는 조민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의 말이 거짓 없는 진실임을 느꼈다. 민누이,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오. 그런데 그날 당신은 어떻게 된 거요? 장무기가 자기를 민누이라고 부르자 조민은 아주 기뻐하며 그날의 일을 들려줬다. 저 역시 그날 십향연근산에 중독되어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 말을 듣고 장무기가 대경실색했다. 당신도 십향연근산에 중독되었단 말이오? 조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다행히도 바닷물에 던져진 저는 바닷물을 삼키고 구토를 하는 바람에 위장에 들어있던 독수를 어느 정도 토해낼 수 있었어요. 수영을 할 줄 알았던 저는 물에 빠지지 않고 표류한 채 어딘지도 모르는 바다를 떠다니게 되었죠. 다행히 작업 나온 어선에 발견되어 구조되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무인도로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그곳이 어딘지는 어부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며칠 만에 중원 땅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병을 앓아 몸져어 눕게 되었죠. 몸이 회복된 후 대도왕부로 돌아온 저는 수군 함대의 명령을 내려 당신들을 찾게 했고 그 이유는 오라버니가 아시는 대로예요. 조민의 말이 끝나자 장무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중독시키고 의천검과 도룡도를 가져갔을까? 한참 장무기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조민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곧바로 소림사로 가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장무기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큰아버님이 지금 소림사에 계시는 거요? 그러자 조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갑자기 장무기가 기침을 하더니 피를 한 모금 토해냈다. 운기조식으로 겨우 호흡을 가다듬었던 장무기는 사손이 소림사에 있다는 말에 놀라 기열이 뒤틀린 것이다. 사손은 그 옛날 소림의 신승 공견대사를 칠상권으로 때려 죽인 일이 있다. 소림사 입장에서 보면 불구대천의 원수인 셈이다. 그러니 사손이 지금 소림사에 잡혀있다면 그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손 걱정에 겨우 진정시켜 놓은 기열이 뒤틀리니 장무기는 다시 한번 피를 토하며 비틀거렸다. 그 모습을 보고 조민이 걱정하지 말라며 장무기를 안심시켰다. 무기 오라버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사대엽이 소림사 입장에서 보면 원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소림사가 애타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을 듣자 장무기는 저도 모르게 도룡도라고 소리쳤다. 맞아요. 소림사는 무림지존 도룡도를 원하죠. 그리고 지금 무림에서는 모두 사대엽이 도룡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소림사는 사대엽에게서 도룡도의 행방을 알아내기 전에는 목숨을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장무기는 다소 안심이 되었다. 조민 말대로 도룡도를 찾기 전에는 사손의 목숨을 해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양부가 당할 수모를 생각하니 다시금 기혈이 뒤틀리는 고통이 가슴에 전해졌다. 장무기는 억지로 올라오는 피를 삼키며 물었다. 그런데 민누이는 어떻게 큰아버님이 소림사에 계신 걸 알았소? 그러자 조민이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제 부하 중 하나가 오래전부터 소림사의 밀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부하는 죽고 말았죠. 제가 오라버니한테 보여드렸던 사대엽의 머리털을 가지고 소림사를 빠져나오던 길에 밀정인 걸 들켜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도망쳐오는 중에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제게 사대엽이 머리털을 전할 당시 그 부하는 이미 살 가망이 없는 상태였죠. 조민의 말을 모두 들은 장무기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림의 태산북두인 천년소림에까지 밀정을 심었다면 다른 문파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새삼 조민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던 순간 조민이 다시 한번 재촉했다. 무기오라버니,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 이곳을 피해야 해요. 이 무렵 조민의 걱정대로 왕보보는 여양왕에게 적당한 핑계를 대고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보보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중상을 입은 지금이 장무기를 죽일 절호의 기회였다. 만약 장무기가 내상을 회복한 이후에는 현명이로도 떠난 상황에서 장무기를 잡는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왕보보는 즉시 추격대를 편성해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조민은 기혈이 뒤틀려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장무기를 남은 한 손으로 떠받들어 억지로 말에 태웠다. 그리고 그녀도 사력을 다해 장무기 뒤에 겨우 앉은 다음 남은 말 한 필의 고삐를 한 손으로 잡고 그 손으로 다시 타고 있는 말의 고삐를 잡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양발로 말배를 찼다. 그렇게 말을 타고 관도를 달리던 두 사람 앞에 원나라 관군 두 사람이 마주쳐왔다. 그들은 장무기와 조민이 말 하나에 함께 탄 채 빈말 하나를 여분으로 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는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장무기와 조민이 타고 있는 말을 유심히 살펴봤다. 몽골 쪽은 말 위에서 나고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장무기와 조민이 타고 있는 말이 보통 명마가 아니란 사실쯤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여양왕이 타던 말이니 그 혈통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더구나 말 한 장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것이 그냥 봐도 값비싼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조민이 몽골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좋은 말에 비단 옷 입은 여인이 몽골어로 물어오자 관군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낭자는 뉘시오? 그러자 조민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나는 카르부치 장군의 딸이다. 조민이 자기를 카르부치 장군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카르부치 장군이 이 일대 관군들 사이에서 무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카르부치 장군의 이름을 들먹이며 관군 두 사람을 겁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던 관군 두 사람이 박장대소하며 웃기 시작했다. 말만 빼앗고 살려주려고 했더니 죽여야겠군. 그 말을 듣고 조민이 깜짝 놀라 호통쳤다. 내 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러자 관군 두 사람이 비웃으며 대꾸했다. 네 아비는 어젯밤 죽었다. 조민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카르부치 장군이 죽었다고. 그렇다. 카르부치 그놈은 어젯밤 명교 의병들에게 패하고 돌아와서는 화풀이로 수많은 병사들을 때려 죽였다. 우리는 더는 그놈의 포악한 성질을 견딜 수 없어 어젯밤 반란을 일으켰지. 결국 어젯밤 우리 손으로 그놈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던 부대는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는 길이다. 그런데 오늘 그놈의 딸년을 만나다니? 이것도 인연인 모양이군. 장무기는 말 안장에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 만큼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다. 조민 역시 심한 내상을 입은 데다 한쪽 팔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의 몸이 정상이었다면 이따위 쫄병 따위야 한 주먹감도 안 되었지만 지금은 이들이 천하에 둘도 없는 막강한 적수였다. 조민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관군 중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 저 계집은 당장 죽이기에는 조금 아깝군.
잠시 데리고 놀다가 죽여도 괜찮을 듯 싶은데. 그러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조민을 쳐다봤다. 눈치 빠른 조민은 그런 광군 두 사람을 보자 퍼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광군들이 자기를 당장 죽일 생각이 없으니 화를 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다. 조민은 얼른 말에서 뛰어내려 숲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자 광군 두 사람도 말에서 뛰어내려 조민을 뒤쫓았다. 어차피 그들이 보기에도 장무기는 부상이 심해 그냥 둬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조민은 남은 기력을 모조리 쏟아부어 달리다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러자 곧바로 뒤따라온 광군 하나가 뒤에서 조민을 덮쳤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조민은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로 덮쳐오는 광군의 앞가슴 혈도를 세차게 가격했다. 그러자 그 광군은 양팔이 마비되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뒤이어 도착한 광군은 앞서간 광군과 조민의 등만 보고 뛰어왔던지라 좀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앞서 광군과 마찬가지로 등 돌리고 엎어져 있는 조민을 덮쳐들었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조민의 팔꿈치를 맞고 쓰러졌다. 두 광군이 쓰러지자 조민은 서서히 몸을 일으켜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칼로 목을 겨누며 말했다.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그 말을 듣고 광군 두 사람은 연신 이마를 땅에 찌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조민이 여양왕이 줬던 말두피를 그들 앞에 끌고 오며 말했다. 살고 싶으면 너희는 각자 이 말두피를 타고 밤낮을 가리지 말고 동쪽으로 달려라. 최소한 300리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라도 누가 너희가 타고 있는 말을 어디서 얻었냐고 묻거든 장터에서 샀다고 대답해라.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을 봤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광군 두 사람은 당장 살려준다는 말에 알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명마에 보석 박힌 안장까지 얻을 수 있으니 그들로서도 손해볼 일은 아니었다. 조민은 말 위에 타고 있던 장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광군 두 사람에게 말을 넘겼다. 광군 두 사람은 비록 두 팔이 뻣뻣하게 마비되어 고삐를 잡지는 못했지만 기마민족인 몽골인답게 두 다리만으로도 말을 몰고 동쪽을 향해 치달았다. 장무기와 조민은 광군들이 남긴 말을 타고 그들이 간 반대 방향인 서남 쪽으로 말을 몰아갔다. 그렇게 달리던 두 사람은 해저물녘의 산허리 구비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민가가 아니라 사찰이었다. 절간대문 위에는 호국사란 편액이 높다랗게 걸려 있었다. 말에서 내린 장무기와 조민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격대를 따돌리기 위해 타고 온 말엉덩이를 때려 풀어줬다. 그런 다음 조민은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불렀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조민이 또다시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안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대문을 열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스님을 보고 조민이 대꾸했다. 저희 남매가 여행길에 강도를 만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나 안에서 대꾸하는 스님은 콧방귀를 뀌며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매정하게 문전박대했다. 그러자 조민은 제 손으로 귓불을 더듬더니 진주가 박힌 귀고리 한 쌍을 떼어 스님의 손바닥에 얹어놓으며 다시 한번 사정했다. 스님은 조민이 건넨 귀고리 한 쌍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장무기와 조민의 행색을 훑어봤다. 그러더니 슬쩍 미소를 보이며 대문을 활짝 열고 길을 비켜주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어야겠지. 들어오시오. 조민이 장무기를 부축하고 절간 안으로 들어가자 스님이 두 사람을 안내했다. 그들은 대웅전 안뜰을 가로질러 동쪽 끄트머리 곁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때 바깥에서 들려오는 걸쭉한 목소리가 들렸다. 학사제, 누굴 데리고 들어왔는가? 그러자 두 사람을 안내한 스님이 답했다. 나그네 둘이 하룻밤 묵으러 왔소. 그러면서 두 사람을 안내했던 스님이 방 바깥으로 나가려 했다. 조민이 급히 그 스님을 붙잡으며 말했다. 스님, 저희 남매가 배가 고파 그러는데 남는 밥이 있거든 보시 좀 하시지요. 그러자 그 스님이 피식 웃더니 이 늦은 시간에 밥이 어디 있냐고 쌀쌀맞게 말하고는 그냥 방을 나가버렸다. 조민은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어수선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방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장무기와 조민이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 모두 8명이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불문제자의 상판이 아니었다. 8명 중 1명이 다짜고짜 손바닥을 내밀며 말했다.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을 다 내놓으시게. 우리 8형제는 원래 강도였으나 마음 잡고 살고 싶어 불문에 들었네. 그런데 오늘 자네들을 보니 마음 잡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군. 그러면서 8명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웃어댔다. 장무기와 조미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죽을 위기를 피해 도망쳐 들어온 곳이 하필이면 강도 때 소굴이었다니. 그리고 저들이 정체를 숨길 생각도 안 하는 것을 보니 우릴 죽일 생각이 분명했다. 조미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고민 끝에 조미는 금화 8덩이와 진주 목걸이를 선뜻 풀어 탁자 위에 내놓으며 말했다. 우리 오누이도 무림계 사람들이니 강호의 도리는 지켜주시죠. 그러자 강도들 중 제일 나이 많은 스님 하나가 어느 문파냐고 물었다. 조민은 그 말에 자기들은 소림파 제자라고 답했다. 조민이 자기들을 소림파 제자라고 말한 것은 호국사란 절이 소림사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이들이 모두 스님 복장인 것을 보아 분명 8사람 중에 소림과 연관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8사람 지인 중에 소림 직전 제자나 속가 제자 중 한 사람만 인연이 있어도 이들이 인정을 베풀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조민의 희망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조민이 소림 제자라고 하자마자 승려들 얼굴이 험상궂게 변하며 흉폭한 눈빛을 띄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자 장무기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장무기는 무림계에서 높은 명성과 관록을 쌓아왔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오늘 삼류잡배도 못 되는 좀도둑 손에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장무기는 침상 위에서 벽에 기대 앉은 채 크게 소리쳤다. 민누이, 이쪽으로 와라. 그러나 조미는 장무기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강도들을 향해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 출신이죠?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대꾸했다. 우리는 모두 소림사에서 쫓겨난 반역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죽어줘야겠다. 그때 장무기가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들 원진의 부하들이지. 그 말을 듣자 강도들이 대경실색했다. 눈치 빠른 조민이 얼른 장무기의 말을 받았다. 우리도 소림사로 향하는 길이요. 장무기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진우량 형님을 도와 원진대사를 소림사 방장으로 추대할 것이요. 그러자 원진의 부하들 중 하나가 원진대사를 소림의 방장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대꾸했다. 그러면서 조민을 향해 말했다. 우리 열의 부처님께서 중생을 두루 건져주러 오시도다. 그 말에 조민은 당연히 원진을 소림방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8명이 동시에 배를 잡고 웃었다. 그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흉악한 표정으로 살기를 뿜어냈다. 부형님, 사내 놈은 죽이고 저 계집은 잡아서 어떻게 우리 계획을 알았는지 추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곤은 소림사 안에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성곤에게는 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소림사 내부로 자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소림사는 워낙 계율이 엄격한 데다 집법당에서 새로 들어오는 제자들의 출신 내력을 엄격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성곤이 소림사 안에 세력을 구축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성곤은 진우량의 계책에 따라 소림사 밖에다 세력을 구축하기로 했다. 진우량은 앞장서서 강호의 하류잡배들을 끌어모았다. 그들은 고작 3류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수는 수백에 달했다. 진우량은 그들의 신분을 감추고 소림사 주변에 잠복시켜 놓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점조직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서로 다 알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암호를 정해놓고 서로를 알아봤다. 좀 전에 원진 부하들 가운데 하나가 조민에게 했던 말이 그 암호였다. 우리 열의 부처님께서 중생을 두루 건져주러 오시도다.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했다. 꽃피어 부처님 배우니 마음속이 곧 영산일세. 그러나 좀 전에 조민은 그 암호를 대지 못했다. 그래서 원진 부하들이 장무기와 조민이 같은 편이 아닌 걸 알아차린 것이다. 이제 이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장무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력을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운기를 시도했다. 본래 공력의 2알만 회복되어도 이런 삼류들은 장무기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무기의 구양진기는 구석구석 체내에 여기저기 한 덩어리씩 뭉쳐져 있을 뿐 좀처럼 경맥을 따라서 돌지 않았다. 도둑들 중 가장 앞에 있던 꺽다리가 조민을 잡으려 손을 내뻗었다.
그러자 조미는 급한 김에 몸을 뒤로 날려 침대 밑으로 도망쳤다. 그걸 보고 8명이 재밌다는 듯 큰 소리로 박장대소했다. 그때 도둑들 가운데 뚱보 하나가 가부좌를 틀고 앉은 장무기가 아니 꼽던지 냅다 호통을 쳤다. 당장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에 무슨 가부좌냐? 그러고는 장무기를 향해 달려가더니 내력이 실린 주먹으로 장무기 가슴을 강타했다. 그걸 보고 조민이 비명을 질렀다. 잠시 후 방 안에 침묵이 흐르더니 일격을 가한 뚱보의 팔이 축 늘어진 채 꼼짝달싹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뚱보 뒤에 서 있던 꺽다리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뚱보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물었다. 아우, 자네 왜 그러나? 그러자 그 뚱보가 맥없이 털썩 쓰러졌는데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도둑 패거리는 경악했다. 이건 분명 저놈이 사수를 쓴 것이다. 도둑들 중 누군가 놀라움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쳤다. 그 소리를 들은 꺽다리는 장무기가 겉옷 안에 독침을 설치한 갑주를 입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슴을 피해 다른 부위를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꺽다리 눈에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맨살이 드러난 어깨가 보였다. 꺽다리는 망설임 없이 가진 최대 공력을 주먹에 실어 장무기 어깨를 강타했다.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뼈마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장무기를 강타했던 꺽다리는 마치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몸이 뒤로 날아가더니 창문틀을 때려 부수면서 바깥으로 날아가 버렸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 방 안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튕겨져 날아간 꺽다리를 따라갔다. 날아간 꺽다리는 우제끈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앞마당에 우뚝 선 느티나무 둥치를 들이받고 머리가 닭살나 직사하고 말았다. 그걸 보고 방 안에 있던 나머지 6이 이성을 잃고 괴성을 찌르며 장무기를 일제히 공격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먼저 달려나간 3명의 공격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장무기 몸에 닿았다. 하나는 발 뒤꿈치로 장무기의 정수리를 내리찍었고 다른 하나는 주먹으로 장무기 가슴을 강타했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밀어차기로 장무기 어깨를 가격했다. 그와 동시에 발 뒤꿈치로 장무기 정수리를 내리찍었던 도둑은 내리찍었던 다리에 자기 얼굴을 맞고 목이 뒤로 크게 꺾이며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그리고 장무기 가슴을 강타했던 도둑은 손목뼈부터 시작해 어깨뼈는 물론 갈비뼈까지 산산이 부서져 그 자리에 털썩 쓰러져 죽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밀어찼던 도둑은 엄청난 속도로 튕겨나가더니 벽에 뒤통수를 부딪히곤 직사했다. 앞서 공격했던 3명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남은 3사람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렇게 잠시 동안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남은 도둑 셋은 몸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명을 지르며 앞다퉈 방을 빠져 달아났다. 살아남은 도둑들이 모두 도망가자 장무기는 느긋한 표정으로 몸을 추스르며 아쉬운 생각에 입맛을 다셨다. 이왕이면 단전에 발길질 몇 번 더 해줬으면 좋았을걸. 좀 전의 공격으로 장무기는 명확하게 자기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체내 구석구석 덩어리져 있던 구양진기가 좀 전의 공격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순간적인 활력을 얻은 것이다. 그 결과 오른쪽 반신 경맥 곳곳을 꿰뚫고 거침없이 나돌기 시작했다. 만약 저들이 2류급 고수만 되었던들 장무기는 널브러진 시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3류 수준밖에 안 되는 저들의 공격은 오히려 장무기 체내에 웅크리고 있던 진기 덩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지금 회복되고 있는 구양진기는 기를 운영해 적을 공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나 1류급 고수의 내력이 담긴 공격이 아니라면 자연히 발동하는 호체 신공으로 자기 몸을 호신하기에는 충분했다. 만약 살아남은 도둑 셋이 도망가지 않고 장무기를 공격해줬다면 공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장무기는 별다른 일만 없으면 열흘이나 보름쯤 휴식하면 잃어버린 공력을 모두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원진의 부하들이 달아났으니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때 한참 도망가던 도둑 셋은 장무기가 추격해 오지 않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저놈이 왜 뒤쫓아오지 않는 거지? 셋 중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 2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그러자 털복숭이 녀석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 녀석 여기 올 때부터 몸이 정상이 아니었어.
곁에 있던 땅딸보가 맞장구 쳤다. 그렇군. 우리 형제들은 그놈의 내공이 강한 탓에 반탄력에 튕겨져 죽은 거야. 잘 생각해봐. 좀 전에 싸울 때도 우리 형제들만 공격했지. 그놈은 가부좌를 틀고 앉은 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대꾸했다. 그놈은 누군가와 싸우다 큰 부상을 입은 게 분명하다. 지금 그놈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게 분명해. 우리 형제들의 복수를 하자. 그 말에 털복숭이가 물었다. 그런데 그놈의 내공이 대단하던데 어떻게 복수하지? 그 물음에 노인이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그놈의 내공이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몸을 움직일 상황이 아니라면 답은 간단하지. 우리가 그 녀석 몸에 직접 공격을 가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자 곁에 있던 땅딸보가 웃으며 맞받았다. 그렇군. 우리 빨리 가서 병기를 챙겨오세. 그렇게 도둑셋은 얼른 각자 숙소로 가서 병기를 챙겨왔다. 그러고는 장무기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방 안의 동태를 살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키가 큰 털복숭이가 창문을 통해 방 안을 엿보고는 두 사람에게 속닥거렸다. 예상대로 그놈은 침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처녀가 그놈 이마에 맺힌 땀 닦아주느라 바쁜 모양이야. 그래도 셋 중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은 혹시 하는 마음에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방 바깥에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장무기를 도발했다. 도둑들이 아무리 욕을 하며 밖에서 도발해도 방 안에서 아무런 대꾸가 없자 세 사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예상대로 방 안에 있는 놈이 몸을 움직여 싸울 상태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은 것이다. 같은 시각 방 안에 장무기와 조미는 초조했다. 혹시라도 저 녀석들이 도망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복수하겠다고 다시 찾아와 주니 이보다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장무기 귀에는 밖에서 도발하는 욕소리가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장무기와 조미는 제발 도망가지 말고 방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도했다. 지금 장무기와 조민이 있는 호곡사는 숭산소림사까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만약 저들이 도망쳐서 원진이라도 불러오면 큰일이었다. 지금 장무기는 성고는 고사하고 2류급 고수만 와도 죽은 목숨이었다. 다행히도 밖에 있던 세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장무기는 비록 공력을 방출하기는 어려워도 저들이 두렵지는 않았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온 세 사람 손에 병기가 들려있는 걸 보자 장무기와 조미는 대경실색하고 말았다.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보통 무인들은 자기 애병기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다. 그래서 장무기와 조미는 좀 전의 싸움으로 저들이 모두 맨손 권법을 사용하는 권사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병기를 들고 오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조민이 퍼뜩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장무기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성화령 2개를 꺼내 양손에 들었다.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무공이 약해 보이는 조민은 신경 쓰지 않고 장무기를 향해서 일제히 공격을 감행했다. 먼저 털복숭이가 긴 창을 내지르며 장무기의 가슴을 찔러들었다. 그와 동시에 땅딸보가 공중으로 몸을 날리더니 들고 있던 대도로 장무기 정수리를 내리찍었다. 그걸 보고 조미는 양손에 들고 있던 성화령을 창끝이 들어오는 위치와 대도가 떨어지는 위치에 가져다 댔다. 신병익이라고 불리는 의천검과 도룡도 공격에도 끄떡없는 성화령이다. 그런 성화령이 삼류무사의 창과 대도에 끄떡이나 하겠는가. 창을 내지른 털복숭이는 그대로 튕겨져 나가 벽에 처박혀 죽고 말았다. 그리고 대도를 내리찍던 땅딸보는 튕겨져 나온 대도에 이마를 맞고 머리가 터져 죽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조민도 무사하지는 못했는데 급하게 성화령을 장무기 정수리에 얹다가 그만 왼쪽 새끼손가락이 대도에 잘려버리고 말았다. 장검을 들고 한 박자 뒤에 공격해 들어오던 노인은 땅딸보와 털복숭이가 죽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공격을 멈추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리더니 방 밖으로 도망쳤다. 조민이 급하게 소리쳤다. 저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자 장무기가 오른 손바닥을 조민 등에 대고는 좀 전에 공격을 받고 활력을 얻어 요동치는 구양진기를 모조리 조민 몸으로 밀어넣었다. 순간 몸에 힘이 넘치는 걸 느낀 조민이 온 힘을 쏟아 도망가는 노인의 등을 향해 들고 있던 성화령을 던졌다. 그러자 엄청난 속도로 날아간 성화령이 노인의 등뼈를 모조리 부숴버리고 말았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등에 성화령을 맞고 피를 토하며 고꾸라졌다.
그와 동시에 장무기와 조민 역시 서로 껴안은 채 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두 사람 모두 마지막 남은 한 방울 기력까지 모두 고갈되고 만 것이다. 방 안에는 6명이, 안뜰에는 2명이 죽어 널브러진 채 좀 전까지 아수라장이었던 방 안은 고요로 물들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민이 먼저 깨어났다. 조민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장무기의 생사부터 확인했다. 다행히도 장무기의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한참이 지나 장무기도 차츰 의식을 차렸다. 장무기가 눈을 뜨고 처음 본 것은 미소 띤 얼굴로 자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조민이었다. 부서진 창문 사이로 달빛이 비쳐들었다.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니 둘 모두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장무기는 마지막 노인 때문에 그나마 회복되던 진기를 모두 소진했다. 조민 역시 원기를 크게 손상한 데다 새끼손가락까지 잘려나가 급한 대로 헝겊으로 싸맸다. 그러고는 두 사람 모두 깊은 잠이 들었다. 좀 전에는 진기를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둘 모두 기절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피로에 지쳐 잠이 든 것이다. 그렇게 기나긴 밤이 지나고 이튿날 정오 무렵이 되어서야 장무기는 눈을 떴다. 장무기는 일어나자마자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운기조식을 했다. 다행히 몸을 움직일 정도로 기력을 회복한 장무기가 잠든 조민을 흘낏 쳐다봤다. 많이 피곤했는지 조민은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생각해보니 어제부터 지금까지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도망치기만 한 것 같았다. 장무기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주방을 찾아 들어가 보니 한솥 가득 밥이 있었는데 절반이 넘게 새까맣게 타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제 호국사를 찾아온 것도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왔다. 아마도 장무기와 조민이 호국사에 올 당시 도둑들은 밥을 짓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밤에 싸움이 벌어져 그들이 모두 죽어버리는 바람에 주방에서 짓고 있던 밥이 밤새 모두 타버린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탄 밥을 걷어내고 누룽지라도 건진 것이다. 장무기가 누룽지가 든 솥을 들고 방으로 돌아오니 조민도 깨어 있었다. 조민 역시 누룽지 냄새를 맡자 배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체면불구하고 맨손으로 누룽지를 움켜쥐고 입에 틀어넣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양왕의 딸 소민군주로 세상에 귀하다는 온갖 진수성찬을 다 먹어본 조민이었지만 지금 먹는 누룽지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었다. 두 사람이 솥바닥이 드러나도록 배를 채울 무렵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말발굽 소리로 보아 두 필이었다. 곧이어 누군가 문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4번 울리더니 잠시 사이를 두고 또다시 4번 문고리를 두드렸다. 상관 형님 계시오. 나요 진로우가 왔소. 그 소리에 장무기와 조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상황으로 봐서 지금 온 두 사람은 어제 죽은 도둑들과 한패가 분명했다. 조민이 조용히 속닥였다. 죽은 척하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기로 해요. 그러면서 장무기더러 방문 곁에 엎어져 있으라고 지시하고는 자기는 침대 밑에 죽어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죽은 척했다. 그때 쾅 하고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밖에 있던 진로우가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다. 장무기는 빗장이 걸린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으로 봐서 지금 들이닥친 적들이 최소 2류급 고수는 된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바깥에서 비명과 함께 변기 꺼내는 쇳소리가 들렸다. 안뜰에 죽어 널브러진 시체 2구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한참 동안 바깥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적들은 모두 도망간 모양이군. 진로우가 함께 온 수남산에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수남산이 비명을 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길 좀 봐. 깜짝 놀란 진로우가 수남산이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남산이 가리키는 방 안에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겁많은 수남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사부님한테 돌아가서 이 일을 알리자. 그러나 대담한 성격인 진로우는 그런 수남산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대꾸했다. 우리는 지금 도사 영웅대회 청첩장을 돌려야 하는 임무를 맡은 몸이야. 한시가 바쁜데 지금 사부님한테 돌아갔다가 청첩장을 제때 돌리지 못해 영웅대회에 차질이라도 생긴다면 사부님이 우리 살려두겠는가?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들이 9월 9일 중양절까지 소림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청첩장을 돌려야 하네. 죽은 척 엎드려 저들의 대화를 엿듣던 장무기는 사자를 도살한다는 뜻을 지닌 영웅대회가 중양절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면서도 분노가 치솟았다. 영웅대회가 중양절에 열린다면 최소한 중양절까지는 양부가 무사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양부가 저들에게 당할 수모를 생각하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또다시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대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차라리 혼나더라도 소림사로 돌아가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겁 많은 수남산이 진로우를 향해 말했다. 그러자 진로우가 짜증난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그럼 이렇게 하세. 나는 청첩장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테니 자네는 지금 사부님께 돌아가 이 일을 알리게. 그러자 수남산이 알겠다며 얼굴에 화색을 띠었다. 그 말을 듣고 조민의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이들이 진로우의 말처럼 맡은 임무를 수행하러 길을 나선다면 그냥 저들을 보내도 상관없지만 수남산이 소림사로 돌아가서 이곳 사정을 일러바치는 것은 안 될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조민이 신음소리를 내서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갑자기 시체 더미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리자 진로우와 수남산은 혼비백산했다. 두 사람이 무심결에 소리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방 안에서 시체 하나가 꿈틀거렸다. 원래 겁 많은 수남산은 그걸 보고 놀라는 바람에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하지만 평소 대담한 성격을 가졌던 진로우는 과감하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웠던 수남산이 얼른 일어나 진로우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 앞에 널브러진 시체 앞에 선 진로우가 가만히 꿈틀거리는 시체를 보니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여자였다. 진로우가 떨고 있는 수남산에게 말했다. 귀신 아니니 겁먹지 않아도 되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여자가 생존자라는 것은 확실하군. 그러면서 진로우가 조민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갑자기 방문 곁에 엎어져 있던 시체 하나가 헛기침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걸 보고 진로우와 수남산은 기절초풍하도록 놀라고 말았다. 수남산은 혼비백산에서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머리를 파묻고 떨고 있었다. 그리고 진로우는 본능적으로 대가릴성을 터뜨리면서 칼을 번쩍 들어 장무기의 정수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장무기는 미리 성화령 2개를 쥐고 있다가 재빨리 정수리에 겹쳐 얹었다. 그 결과 성화령에 튕긴 진로우의 칼이 주인의 이마를 부수고 말았다. 잠시 후 머리가 박살난 진로우의 몸이 뒤로 쿵 하고 넘어갔다. 그 소리를 듣고 침대 위에서 떨고 있던 수남산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장무기와 수남산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장무기는 가부좌를 튼 상태로 조용히 수남산의 공격을 기다렸지만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수남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수남산이 꼼짝하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조민이 벌떡 일어나 수남산에게 욕을 퍼부었다.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놀란 수남산이 손에 들고 있던 칼까지 떨어뜨리더니 얼른 침대 아래로 내려와 조민 앞에 이마를 찍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장무기와 조민은 어이가 없어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피식하고 웃고 말았다. 도망이라도 치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남산은 생각보다 더 겁이 많았다. 장무기가 수남산을 향해 말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러자 수남산이 얼른 장무기 앞으로 기어가 무릎 꿇고 이마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니놈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결정해야겠다. 쓸만한 놈이면 살려주겠지만 시원찮으면 죽여 없애겠다. 나를 한번 밀어보아라. 그러자 수남산이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싹싹 빌었다. 소인이 어찌 대업게 무례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 한 목숨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자 짜증이 난 장무기가 버럭 호통을 쳤다. 이런 한심한 놈을 봤나? 지금 당장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놈 눈을 후벼 파버리겠다. 그 말에 깜짝 놀란 수남산이 얼른 몸을 일으켜 있는 힘껏 장무기 어깨를 밀었다. 장무기는 그 힘을 받아 수남산의 혈도를 2군데 찍어버렸다. 그러자 깜짝 놀란 수남산이 살려달라고 싹싹 빌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깜짝 놀라기는 장무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남산의 내력이 워낙 형편없는 것이라 지금 찍은 혈도는 그냥 놔둬도 잠시 후면 저절로 풀릴 정도였다. 수남산 이자는 삼류라고 할 수도 없는 일반인 수준이었다.
눈치 빠른 조미는 장무기의 당황한 얼굴 표정만 보고도 방금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는 재빨리 수남산에게 말했다. 지금 너는 사열을 지켰다. 죽고 싶으냐? 아님 살고 싶으냐? 그 말에 수남산은 이번에는 조민 앞에 엎드려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조민이 수남산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 먼저 지금 찍힌 사열이 네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걸 막는 게 급하니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을 듣고 수남산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조민이 시키는 대로 조민이 건넨 침으로 자기 혈도 몇 군데를 찍었다. 장무기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지금 조민이 시키는 대로 혈도에 침을 꽂으면 당장 몸에 이상은 없어도 급하게 뜀박질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죽고 말 것이다. 조민의 재치 덕분에 당장 수남산이 도망가는 것은 저지하게 된 셈이었다. 조민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말해라. 먼저 너는 누구냐? 조민의 물음에 수남산이 답했다. 제 이름은 수남산이고 별명은 만수무강입니다. 수남산의 벼로를 들은 장무기와 조민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수남산의 말에 따르면 수남산은 산적 노릇을 하다 원진 무리에 휩쓸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워낙 인물이 변변치 못하고 천성이 겁이 많다 보니 원진 눈밖에 나고 말았다. 그 때문에 제대로 된 무공 하나 전수받지 못하고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게 고작인 인간이었다. 패거리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맨 꼴찌라 정보를 캐려고 해도 아는 게 없었다. 조민이 뭔가 생각났는지 죽은 진로호 품속을 뒤졌다. 진로호 품속에서 나온 영웅첩은 소림사 방장 공문대사와 신승공지대사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의 영웅호거를 초청하는 것이었다. 영웅첩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고 짤막하게 중양절에 소림사에 모여 중대한 일을 상의하자는 글만 적혀 있었다. 죽은 진로우가 전하려던 청첩장은 운남성 점창파의 원로검객, 부진자, 고송자, 귀장자 세 사람에게 가는 초대장이었다. 점창파는 절묘한 건법으로 세상의 명성을 떨쳤지만 중원 땅 남쪽 외진 곳에 깊숙이 은거의 왕래가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그런 점창파에도 영웅첩을 보냈다면 이번 영웅대회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중양절까지는 앞으로 2달 남짓 시간이 있었다. 장무기와 조민은 일단 수남산을 시켜 호국사 안을 정리하게 하고 내력을 회복할 때까지 호국사에 머물기로 했다. 의외로 수남산이 부엌길에 익숙하다 보니 지내는데 별다른 불편함은 없었다. 그렇게 호국사에서 보름을 보냈다. 내력을 모두 회복한 장무기와 조민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했다. 먼저 소림사의 동태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수남산을 첩자로 쓰는 건 어떨까? 장무기의 말을 듣고 조민이 대꾸했다. 수남산 저자는 어수룩하고 아둔해서 금방 들통날 거예요. 그럼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직접 잠입해야겠군. 의논을 마친 두 사람은 수남산을 불러 소림사 경내 건물 위치를 파악했다. 수남산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얻은 두 사람은 수남산에게 떠나라고 했다. 수남산, 지금 호국사를 나가면 더운 남쪽 지방으로 가거라. 만약 추위를 타거나 찬바람에 감기라도 걸리면 넌 죽는다. 만수무강 수남산은 조민의 엄포를 정말 고지곳대로 믿었다. 덕분에 수남산은 영남 광동 지방에까지 내려가 남해 부근 바닷가에서 평생을 보냈다. 늘 몸보신에 신경을 쓴 덕분에 그의 별명대로 90세까지 장수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